매일 아침 그 주식시장 전광판을 딱 볼 때면 수많은 기업 이름들이 막 붉고 푸른 빛을 내면서 스쳐 지나가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글로벌 매크로 자본 흐름을 쫓는 투자자들 시선은 뭐 화려한 HBM 반도체나 차세대 AI 혁신 기술, 약간 이런 쪽을 가진 기업들에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돈이 그쪽으로 가장 먼저 몰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어쩌면 지금 당장 여러분 손에 들려 있을지도 모르는 물건을 만드는 한 기업의 재무제표 안으로 아주 깊숙이 한번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매출의 80% 이상을 북미랑 유럽에서 벌어들이는 기업이죠. 바로 슈피겐코리아입니다. 맞습니다. 그 겉보기에는 그냥 스마트폰 액세서리 파는 뭐 평범한 회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그 미세한 수율이 전체 기업의 마진을 결정하듯이 이 회사가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온 그 데이터랑 비즈니스 모델 해부도를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요? 네, 오늘 이 딥다이브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국내의 어떤 평범한 하청 제조사로 오해받는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아마존 기반의 글로벌 D2C,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판매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숨겨진 진입 장벽이랑 향후 주가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나리오를 저희가 데이터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글로벌 자본을 운영하는 그 기관 투자자의 좀 냉혹한 시선으로 제가 먼저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회사를 단순히 스마트폰 그 플라스틱 껍데기나 만드는 국내 업체로 안다면 지금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가장 먼저 드는 치명적인 의문이 하나 있거든요.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에 도대체 진입장벽이라는 게 존재하긴 합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를 가장 크게 느끼시는 걸까요? 하드웨어 제조의 본질이죠. 지금 당장 중국 선정 공장들만 가봐도 최신 아이폰 도면 유출되자마자 막 3달러, 5달러짜리 초저가 복제품들을 그야말로 쏟아내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게 바로 이런 해자 없는 비즈니스거든요. 아, 그쵸.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튼튼해도 그 거대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막 찍어내는 제조 관점에서만 보면 그 말씀이 완벽히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출기나 플라스틱 금형 설비가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의 축적과 물류 인프라거든요. 데이터요? 케이스 회사가요? 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슈피겐코리아는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영토 위에 절대 지울 수 없는 성벽을 쌓아 올린 일종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조업이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와, 이거 되게 도발적인 프레임인데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엄청 궁금해지네요. 200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딱 열렸을 때 모두가 그 혁신적인 기계 자체에만 열광했잖아요. 근데 슈피게는 그 비싼 기계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그 서구권 소비자들의 본질적인 불안감을 꿰뚫어 본 겁니다. 아, 보호 본능을 자극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3mm 두께의 어떤 안정감이나 군사 등급 충격 흡수 소재, 이런 디테일한 폼팩터를 선점했죠.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두 가지 레버리지를 씁니다. 생산은 무거운 고정비가 안 드는 100% 외부 위탁 생산으로 돌려버리고요. 생선은 아웃소싱으로 넘기고. 그렇죠. 그리고 물류랑 유통은 아마존의 FBA, 즉 풀필먼트 시스템에 전적으로 올라탄 겁니다. 창고 관리부터 배송까지 아마존에 맡긴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수만 건에서 수십만 건에 달하는 누적 리뷰와 전환율 데이터입니다. 아마존 생태계에서 그 리뷰 데이터가 일종의 무용자산이 되었다는 뜻이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딴지를 걸어보자면요. 아무리 리뷰가 많아도 중국 업체들이 막대한 자본 태워서 가짜 리뷰, 페이크 리뷰로 평점 조작해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아마존에 진짜 허다하잖아요. 슈피겐의 그 성벽이 과연 그렇게 견고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마존 A9 검색 알고리즘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중국 업체가 슈피겐이랑 똑같은 금형을 파서 5달러짜리 케이스 들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가짜 리뷰도 뭐 며칠 만에 시천 개 달 수 있겠죠. 그렇죠. 돈 쓰면 되니까. 하지만 아마존 알고리즘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걔네들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리뷰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 10수년간 특정 검색어,
예를 들어 아이폰 15 케이스라고 쳤을 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클릭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진 역사적인 실제 전환율을 봅니다. 그리고 그 리뷰의 진실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거든요. 아, 며칠 만에 쌓은 가짜 데이터랑 10년 넘게 쌓인 찐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구분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플라스틱 금형은 3달러면 복제할 수 있어도 지난 15년간 전 세계 소비자가 켜켜이 쌓아올린 쉬피겐의 검색 랭킹 알고리즘 점수랑 신뢰도는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디지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일급지 부동산인 셈이죠. 야, 흥미롭네요. 공장 설비라는 물리적인 자본, 즉 캐펙스 대신에 플랫폼 내에 데이터 알고리즘과 소비자 신뢰도를 해자로 구축했다. 확실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근데 자본은 결국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서사는 믿지 않을 만큼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재무지표를 한번 볼게요. 네, 숫자 한번 보시죠. 쉬피겐 코리아 매치를 보면 2023년에 4,474억 원, 24년에 4,652억 원, 그리고 25년 추정치가 4,637억 원입니다. 명백하게 5천억 원이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방어는 뭐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외형 성장이 멈췄다면 주식시장에서 성장주로서 멀티플을 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매출 외형 성장이 멈춘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매크로 환경도 워낙 척박했고요. 척박한 수준이 아니죠, 사실. 가혹하죠. 당장 2025년부터 미국이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제도, 그 디미니미스를 대폭 축소하고 통상 규제를 엄청 강화하잖아요. 쉬피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중국 위탁 생산에서 미국으로 넘기는 구조인데 관세 장벽이 이렇게 높아지면 원가 상승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직격탄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밸류에이션 확 낮춰야 하는 완벽한 위기 구간 같은데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매출 정체랑 그 관세 뉴스만 딱 엮어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도체 쪽 출신이잖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극한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 수요를 확 끌어올리듯이 이 기업의 내실을 좀 현미경처럼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그 5천억 박스권 안에서 쉬피겐 코리아의 이익 수율은 이미 처절한 체질 개선을 이뤄냈거든요. 체질 개선이요? 그 막혀있는 5천억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사실 2024년은 쉬피겐한테 정말 뼈아픈 해였어요. 글로벌 물류 대란 터지면서 해상운임 폭등하고 원자재 압박 심해지면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OPM이 4.7%까지 급락하는 처절한 시기를 겪었죠. 와, 4.7%면 진짜 이익의 절반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025년 데이터예요. 매출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거나 그냥 횡보하는 와중에도 OPM은 무려 7.2%로 극적인 V자 반등을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이 217억 원에서 단숨에 332억 원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잠깐만요. 매출이 멈췄는데 이익률이 50% 넘게 뛰었다고요? 그럼 극단적으로 판관비 다이어트를 했거나 아니면 제품 빅스 개선이 있었다는 건데 그 엄청난 관세랑 원가 압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뚫어낸 겁니까?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제대로 통했어요. 첫째는 저가 진흙탕 사우에서의 탈출, 그리고 타겟의 완벽한 분리입니다. 타겟 분리요? 네, 중국산 초저가 공세에 막 5달러짜리로 정면 승부하는 대신에 고강도 소재나 밀리터리 등급을 앞세워서 15달러에서 35달러 사이에 프리미엄 라인으로 포지셔닝을 굳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케이솔로지라는 서브 브랜드를 인수해버렸죠. 아, 케이솔로지. 근데 그 브랜드 인수가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낸 거죠? 그냥 브랜드 하나 더 늘려서 점유율 높이려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본가인 슈페겐 브랜드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를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디자인 언어랑 가격대를 원하는 북미 12, 10세대를 공략하는 완벽한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고급은 슈피겐으로 트렌디한 건 케이솔로지로 막는 거죠. 아, 카니발라이제이션을 피하면서 마진은 지켰다.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뭡니까? 둘째는 방금 호스트께서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하셨던 그 중국 100% 위탁 생산 구조입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는 최고의 방패가 되어버렸어요. 예, 공장이 없는 게 어떻게 방패가 됩니까? 보통 네 공장이 있어야 원가 통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무거운 고정비, 즉 감가상각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 공장 가진 제조업체들은 수요가 확 꺾이거나 관세가 올라서 라인 멈추면 천문학적인 유지비가 매일 나갑니다.
피를 흘리는 거죠. 아, 설비가 노는 순간 전부 적자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슈픽에는 100%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만약 중국 관세가 너무 오른다. 그럼 베트남이나 인도 등 다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벤더 교체가 훨씬 민첩하게 이루어집니다. 아, 관세가 오르면 생산 단가를 유연하게 협상하거나 주문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하는 그 궁극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익 마진을 방어해낸 겁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무거운 대포를 이고 있는 거대 전함은 방향을 못 틀어서 침몰하는데 슈픽에는 쾌속정 같은 위탁 구조라서 재빠르게 경로 수정해서 마진율을 지켜냈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비력은 확실히 입증이 됐어요.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수비만 잘하는 요새 같은 기업보다는 결국 득점력이 폭발하는 기업에 돈을 베팅하거든요. 이 지루한 5천억 박스권 방어전을 끝내버릴 공격 모멘텀, 그러니까 넥스트 스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여기서부터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쫙 맞춰지는 거대한 그림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기기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폼팩터 변화 아닐까요? 삼성 Z 폴드도 그렇고. 맞습니다. 첫째가 바로 폼팩터의 진화, 즉 향후 출시될 애플의 아이폰 폴더블 같은 접히는 폰의 확산입니다. 폴더블 기기의 확산요? 근데 솔직히 어차피 똑같은 플라스틱 케이스 씌우는 거 아닙니까? 시장 규모가 조금 커진다고 해서 케이스 회사의 이익질이 뭐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설계 난이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바형태의 폰이랑 달리 폴더블은 핵심인 그 힌지, 경첩 부분을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화면이 접히고 펴지는 물리적인 움직임에 단 1mm의 간섭도 없어야 하거든요. 아, 뻑뻑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단순 사출이 아니라 정밀한 조립공학이 들어가는 설계형 액세서리 시대가 열린 겁니다. 데이터로 딱 보여드리면 폴더블 기기용 케이스는 일반 케이스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최소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높은 엄청난 고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여기에 마진율 높은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주변기기 매출까지 지금 안정적으로 붙어주고 있죠. 잠깐만요. 방금 그 힌지 설계랑 고부가 같이 논리 들으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재밌는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어떤 그림이시죠? 단순히 퐁이 접힌다는 폼팩터 변화를 넘어서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화되는 슈퍼사이클을 한번 생각해보죠. 네. 기기 기기 안에 막강한 고성능 AI 칩이 탑재되면 스마트폰이랑 웨어러블 기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진짜 엄청나게 비싸질 겁니다.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뛰겠죠. 그렇다면 소비자는 단순히 기기 보호용 플라스틱을 몇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300만 원짜리 최첨단 자산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산다는 마인드로 바뀌겠군요. 와, 정확합니다. 기기 가격이 비싸질수록 소비자의 그 보호 수요는 극대화되고요. 액세서리에 지갑을 여는 가격 저항선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거 소름 돋네요. 보세요. 텐센트나 구글,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싹 다 장악했다면 슈픽에는 위치가 다릅니다. 전 세계 소비자가 이 비싸고 연약한 AI 하드웨어를 손에 쥐기 위해서 무조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가장 직관적인 최종 방어선이자 물리적 관문을 통째로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먹어치우는 골드러시가 올 때 그 비싼 하드웨어를 겉에서 감싸는 필수 인프라로서 가장 확실한 마진을 챙기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와, 진짜 매크로 관점에서 AI 하드웨어 교체 사이클이 딱 도래할 때 그 거대한 낙수 효과를 소비자 가장 가까운 말단에서 근데 가장 확실한 현금 창출력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길목을 선점했다. 정말 통쾌한 연결고리입니다. 거시적인 산업 진화가 어떻게 개별 기업의 이익률 확대로 직결되는지 명확히 보이네요. 네, 그 빅픽처를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 볼게요. 재무제표랑 주가라는 마이크로 세계로 돌아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혜자도 있고 마진 방어력도 증명했고 다가올 AI 슈퍼사이클 수혜 구조까지 다 갖췄는데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 원 수준이에요. PER은 12배에서 15배, PBR은 1.0배에서 1.5배 수준을 맴돌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 멀티플이면 성장이 아예 멈춘 굴뚝산업 수준 아닙니까? 그 억울한 모순을 풀어내려면 남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공시자료의 은밀한 행간을 읽어내야 합니다. 시장이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주가 리레이팅의 핵심 트리거가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공시자료의 행간이요? 분석가님은 거기서 어떤 디테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최근 재무 공시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주석이 딱 한 줄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서 자본 구조를 정비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도 그 공시 보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잉여금 고리표를 바꾸는 건데 보통 우리 쪽에서 이런 회계적인 사전 작업은 배당 한도를 대폭 늘리거나 대규모 자사주 매입할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액션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현금을 풀 준비를 한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읽었거든요. 완벽하게 정확히 보셨습니다. 총알, 즉 주주만 원을 쏠 실탄을 법적으로 완전히 장전했다는 뜻입니다. 슈피겐코리아 재무 상태를 깊숙이 들여다보시면 무차입 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굴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450억 원 이상 쌓여있는 완벽한 순현금 기업입니다. 이 막대한 보유 현금을 시총에서 차감하고 나면 본업 자체의 가치는 그야말로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했던 거군요. 네, 난리도 아니었죠. 창업자 지분이 40%나 되는데도 소액주주들이랑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제한 표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잖아요. 회사 측은 주당 460여 원 수준의 되게 보수적인 배당 제시했는데 주주연대 측은 833원, 나아가서 막 1,300원까지 요구하면서 엄청 강하게 압박했단 말이죠. 자사주 매입 규모 두고도 회사 측 70억이랑 주주 측 300억 안건이 진짜 정면으로 충돌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5천억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를 위로 폭발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 다가왔다. 네, 과거에는 막대한 현금을 창고에 쌓아두고도 성장을 위한 재원이라는 명목하에 주주 한원에 되게 인색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다릅니다. 주주들의 실질적인 행동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회사도 자본 구조 개편 공시를 통해서 이에 화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쫙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넘쳐나는 현금을 창고에만 쌓아두던 회사가 드디어 외부 압박이랑 정부의 밸류업 트렌드에 밀려서 주머니를 열기 시작하는 초입에 서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명쾌한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2009년에 설립돼서 중국의 효율적인 위탁 생산 시스템과 아마존이라는 거대 유통망을 아주 영리하게 결합해낸 글로벌 D2C 브랜드 슈피겐코리아. 현재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인상이라는 매크로 리스크와 장기적으로는 AI 기기 및 폴더블 폰 확산에 따른 고단가 수혜라는 메가 트렌드가 아주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훌륭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그 팽팽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위로 쏘아 올릴 핵심 촉매제는 결국 주주 한원 확대 가시화 시점이 되겠죠. 맞습니다. 투자자라면 배당 확대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같은 실제 주주 환원율 수치가 공시로 딱 찍히는 시점, 혹은 폴더블 생태계 확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OPM, 이익률이 레벨업되는 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승률 높은 전략이 될 겁니다. 반대로 리스크 관리도 해야겠죠. 당연하죠. 반대로 관세 충격으로 통제 불가능한 원가율 훼손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때는 과감히 비중을 축소해야 할 테고요. 아주 명쾌합니다. 오늘 이 치열한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혁신적인 AI 반도체 연산 속도나 막 화려한 사과 로고가 박힌 스마트폰 신제품 발표 이런 데만 열광하면서 거기에 자본을 던지거든요. 네, 보통 다 그러시죠. 하지만 19세기 미국의 거대한 골드러시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서부로 막 몰려갔을 때 진짜로 막대한 부를 거머쥔 사람은 흙먼지 속에서 금을 캔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광부들에게 질기디질긴 청바지랑 튼튼한 곡괭이를 팔았던 리바이스 같은 사람들이었죠. 와, 골드러시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를 장악한 자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자본주의의 오랜 격언이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만지고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는 그 비싼 스마트폰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 어쩌면 그저 평범하고 흔해 보이는 플라스틱 껍데기 안에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미래와 자본주의의 가장 예리한 진실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골드러시가 막 시작된 지금 꼭 해봐야 할 고민이네요. 그렇죠. 화려한 금광에만 시선을 뺏겨서 진짜 돈을 갈퀴로 긁어모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확실한 마진율을 가진 곡괭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뷰를 한 차원 넓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거대한 자본 흐름 속에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어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